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인생을 바꾼 건 금괴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였습니다. 그 상자를 열었던 그날, 저는 지옥 같던 집을 박차고 나왔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여자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아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고 지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10년 전 제가 18살이었을 때 저는 친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혹시 지금 누군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출구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이야기는 제가 16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저를 깨워주시고 아침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는 차가운 시체로 병원 영안실에 계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무시한 화물차에 치이셨대요. 어머니는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간식을 준비해 두셨고, 제가 시험을 못 봐도 혼내지 않고 다독여 주셨죠. 아버지가 회사 일로 바쁘셔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눈에 띄게 기운이 없어지셨죠. 회사 일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셨고, 집에서도 멍하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도 슬펐지만 아버지를 보면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둘이서 조용히 살았어요. 집안일은 제가 서툴게나마 했고, 아버지는 조금씩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렇게 둘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분을 만나고 있다고, 곧 재혼을 할 것 같다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배신감이 들었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일까요? 물론 아버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잊지 못했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지아, 내가 꼭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오미숙이었습니다. 오미숙은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완벽했달까요?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웃고 있었고, 저한테도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지아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 편하게 지내자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눈빛도 그랬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완전히 그 여자에게 빠져 계셨어요. 오미숙은 아버지 앞에서 정말 완벽한 연기를 했으니까요. 밥도 맛있게 하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하고 아버지 회사 일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조언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미숙은 예전에 특급 호텔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사람 다루는 법을 잘 알았던 거예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들 몇 명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억지로 웃었어요. 오미숙이 저를 보며 지아야, 내가 있어서 이 결혼이 더 의미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결혼하고 딱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가신 날이었어요. 오미숙은 아버지가 집을 나서시자마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오미숙이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아야, 이리 와봐. 그 말투부터가 달랐어요. 존댓말도 아니었고 엄마처럼 다정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는 말투였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오미숙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오미숙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제 턱을 손으로 잡았어요.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잘 들어. 너도 이제 17이면 다 컸지?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는 게 당연한 줄 알면 안 돼.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날부터 저는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청소, 빨래,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미숙은 자기는 결혼하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면서 집안일을 전부 제게 떠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 오미숙은 또 완벽한 새엄마로 변신했습니다. 지아야, 숙제는 다 했어?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딸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제가 오미숙이 집안일을 시킨다고 말하면 오미숙은 순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보, 저는 그냥 지아가 독립심을 기르면 좋겠어서 간단한 일들을 부탁했던 건데 제가 잘못했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지아야, 엄마도 내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씩 집안일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한테 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오미숙의 말만 믿으실 테니까요. 오미숙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만 시키더니 나중에는 제 용돈도 끊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주시는 용돈을 오미숙이 자기가 관리하겠다면서 가로채는 거예요. 너 어차피 돈 쓸 데 없잖아. 엄마가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주면 되지라면서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저는 갈 수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오미숙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 생일 파티에 가고 싶어서 오미숙한테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미숙이 제 뺨을 때렸어요. 내가 뭔데 감히 나한테 허락을 받아? 넌 이 집에서 밥이나 먹여주면 감사해야지.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맞은 날이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면서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쁘셔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으로 자주 집을 비우셨습니다. 오미숙은 그런 아버지를 여보,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집은 제가 잘 돌볼 테니까요 라면서 내보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8이 됐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미숙이 시키는 일들을 하느라 밤 11시, 12시가 넘어야 방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을 하자고 하셨을 때 오미숙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면서 제 뺨을 또 때렸어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냐. 우리 집안 망신이다.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저기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포기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니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고 오미숙도 뒤늦게 나와서 아이고 여보라고 소리쳤어요.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아버지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제대로 된 검사를 안 받으신 거죠. 아버지를 잃었을 때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잃었을 때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오미숙의 본 모습을 모르셨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가끔씩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지아야 힘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사흘 내내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아버지의 관 앞에 앉아 있을 때도 계속 눈물만 흘렀어요. 그런데 오미숙은 달랐어요. 물론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오미숙의 눈에 슬픔이 없다는 걸요. 아니, 슬픔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건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오미숙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조문객도 없고 우리 둘뿐이니까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한지아. 오미숙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존댓말도 지아야라는 애칭도 아닌 그냥 이름만 딱 불렀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거야. 아버지도 없으니까 넌 이제 이 집의 식모나 다름없어. 알아들었어? 저는 멍하니 오미숙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겨우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오미숙이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손톱이 파고들어서 아팠습니다. 알아들었냐고. 네.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오미숙은 노골적으로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저를 깨워서 집안 청소를 시켰고 학교 가기 전에 아침밥까지 차리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빨래, 설거지, 저녁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미숙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지야, 넌 대학 갈 생각하지 마. 어차피 성적도 형편없잖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하든지 해서 내 앞가림은 내가 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비록 성적은 떨어졌지만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오미숙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 가길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자 오미숙이 비웃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없어. 그리고 이 집 재산은 이제 내 거야. 법적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다 상속받거든. 내가 대학을 가든 말든 내가 결정해. 알아들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미숙이 왜 아버지와 결혼했는지를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경영하셔서 꽤 큰 돈을 모으셨고 부동산도 몇 개 갖고 계셨습니다. 오미숙은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접근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오미숙은 아예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아버지 서재를 뒤지면서 통장이며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고 아버지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사장 부인이니까 재산 관련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끓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미성년자였고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미숙이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라고 못 박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학교 상담실에 갔습니다. 상담 선생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새엄마가 저를 학대하고 대학도 못 가게 한다고요.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동보호기관에 연락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 오미숙이 더 화를 내면 어쩌나 무서웠고 무엇보다 제가 집을 나가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친척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뜸했고 외가 쪽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왕래가 없어진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는 꾸벅꾸벅 졸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일을 하는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미숙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 사흘 정도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아마 아버지 재산으로 호화롭게 놀러 가는 거겠죠. 그리고 나가기 전에 오미숙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싹 청소해놔. 특히 서재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 그거 먼지 쌓여서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닦아놔. 알았지? 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오미숙이 말한 나무 상자는 아버지가 생전에 서재에 두고 계셨던 거였어요. 오래되고 낡은 상자였는데 아버지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셔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죠. 오미숙도 그 상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마 돈이 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미숙이 집을 나서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이라도 오미숙이 없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청소를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들을 돌아가며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서재는 오미숙이 들어온 후로 거의 손대지 않았던 공간이었어요. 아버지의 책들이 그대로 있었고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재에 앉아 있다가 저는 오미숙이 말한 나무 상자를 찾았습니다. 책상 옆 선반 맨 아래에 있었어요. 정말 오래되고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요. 저는 상자를 꺼내서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버지가 왜 이걸 소중하게 보관하셨을까?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자물쇠라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서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조금 힘을 주니까 딸깍하고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자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겉봉에 빨간 글씨로 중요 한지아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서류 몇 장이 보였고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 한진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할 경우 내 모든 재산은 내 딸 한지아에게 상속한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것을 한지아가 상속받는다. 배우자인 오미숙에게는 법정 최소 금액인 500만 원만을 상속한다. 이는 내 최종 의사이며 누구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밑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확인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그것도 오미숙과 결혼한 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결혼하고 불과 석 달 뒤에 작성하신 거더라고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다음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서류를 봤어요. 그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쓰신 편지였어요. 지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오미숙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것도 알아. 아빠가 미안해. 사실 아빠는 알고 있었어. 오미숙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도 너를 학대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 왜 그녀를 내쫓지 않았냐고 물을 거야. 지아야, 아빠는 심장이 안 좋았어.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어. 길어야 1년, 2년이라고. 그래서 아빠는 계획을 세웠단다. 오미숙이 진짜 목적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녀가 재산을 노린다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녀를 차단하는 계획을 말이야. 이 상자 안에 유언장이 있을 거야. 그 유언장은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야. 오미숙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모든 재산은 내 거란다. 그리고 명함도 있을 거야. 강민호 팀장이라는 분이야. 우리 회사 법무팀장이지. 그분은 아빠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고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유언장과 함께 그분을 찾아가렴. USB에는 아빠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영상 편지가 들어있어. 컴퓨터로 봐. 그리고 아빠 목소리를 들어줘. 지아야,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바로 나서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오미숙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었단다. 이제 넌 자유야. 오미숙의 학대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대학도 가고 꿈도 이루렴.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내 엄마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행복하게 살아. 우리 딸. 아빠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면서도 참으셨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명함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강민호 법무팀장이라고 쓰여 있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어요.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저는 바로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려서 USB를 꽂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촬영하신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보고 계셨어요. 지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의 계획이 성공한 거야. 내가 상자를 찾았고 유언장을 발견했다는 뜻이지. 아빠가 많은 걸 설명할게. 일단 아빠는 심장병이 있어. 의사가 길어야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했어. 그래서 아빠는 내 미래를 준비해야 했단다. 오미숙이라는 여자를 만난 건 사실 우연이 아니었어. 아니, 처음에는 우연이었지. 아빠 회사 거래처 행사에서 만났거든. 그런데 그녀가 너무 적극적으로 접근하더라고. 아빠는 외로웠고 그녀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알았어. 그녀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녀가 너를 학대한다는 것도 알았지. 아빠는 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지만 사실 몰래 집에 와서 확인했어. 그녀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단다. 그때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를 거야. 당장 오미숙을 내쫓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안 됐어. 왜냐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있거든. 내가 그냥 죽으면 오미숙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 그리고 너는 미성년자니까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아빠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공증받은 유언장을 만들고 법무팀장님께 모든 걸 부탁했어. 그리고 이 상자를 준비했지. 아빠는 오미숙한테 이 상자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 그녀는 이 상자를 그냥 낡은 쓰레기통 정도로 생각할 거야. 그래서 언젠가 청소하라고 시킬 거고 그때 내가 이걸 찾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지아야, 이제 강민호 팀장님을 찾아가. 그분한테 이 유언장을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해. 그분은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 내 이름으로 된 계좌도 만들어뒀고 회사 지분도 신탁으로 보호해뒀어. 오미숙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법적으로 그녀한테 줄 건 500만 원뿐이야. 그것도 법정 최소 금액이라서 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아야,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강민호 팀장님이 후견인 역할을 해줄 거야. 집도 이미 내 명의로 바꿔뒀어. 오미숙은 아무 권리가 없어. 이제 넌 자유야. 오미숙한테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대학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하늘에서. 사랑한다, 우리 딸.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니. 모든 걸 계획하시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니.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오미숙한테요. 그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했고 저를 학대했고 재산을 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완벽하게 막아두셨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명함에 적힌 강민호 팀장님 전화번호로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지아라고 합니다. 한진우 사장님 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강민호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자를 찾으셨군요. 네. 어떻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지아 양이 전화할 거라고.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오미숙 씨는 여행을 가서 사흘 동안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시겠어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 팀장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분이셨습니다. 팀장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사장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셨어요. 이게 사장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서류입니다. 일단 이 집은 이미 지아 양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오미숙 씨가 결혼하기 전에 명의를 바꿔두셨습니다. 네. 그럼 오미숙 씨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회사 지분도 모두 신탁으로 묶여 있어서 지아 양이 성인이 되면 모두 넘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니. 그리고 이게 사장님께서 마련하신 생활비입니다. 팀장님이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매달 생활비가 들어올 겁니다. 대학 등록금도 여기서 나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오늘 밤 집을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곳이 있어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미숙 씨가 돌아오면 제가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책,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 낡은 나무 상자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강민호 팀장님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관리비며 모든 것은 제가 처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팀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지아 양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제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 딸을 부탁한다고.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방에서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틀 뒤 오미숙이 여행에서 돌아왔대요. 강민호 팀장님이 바로 집으로 찾아가셨고 오미숙과 대면했습니다. 나중에 팀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오미숙은 처음에 자기가 뭔 잘못을 했냐고 누구냐고 따졌대요. 그러자 팀장님이 유언장을 보여주셨답니다. 이게 한진우 사장님의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은 따님인 한지아 양에게 상속됩니다. 오미숙 씨에게는 법정 최소 금액인 500만 원만 지급됩니다. 오미숙이 그 서류를 낚아채서 봤대요. 그리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배우자인데 재산의 절반은 제 거잖아요.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이미 한지아 양명의입니다. 오미숙 씨는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변호사를 부르겠어. 그러세요.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사장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니까요. 오미숙은 변호사를 불렀대요. 하지만 변호사도 유언장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어서 번복할 수 없다고요. 결국 오미숙은 일주일 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500만 원을 받고요. 그녀가 그렇게 탐했던 재산은 단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한 거죠. 저는 팀장님한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어요. 복수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디자인과에 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였어요. 대학 생활은 행복했어요. 오미숙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정말 평범한 대학생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강민호 팀장님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생활은 어떤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 주셨고 아버지 회사도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21살이 되었을 때 팀장님이 회사 지분을 정식으로 넘겨주셨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회사의 주인이 된 거죠. 물론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겼지만요. 그리고 집도 제대로 꾸몄어요. 오미숙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제 취향대로 다시 꾸몄습니다. 아버지 서재는 그대로 두었어요.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있어서 생활은 여유로웠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미숙은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소식을 들어요. 다른 남자를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줄 동정심은 없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오미숙의 학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대학도 못 가고 꿈도 포기한 채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제 방에는 그 낡은 나무 상자가 있어요. 책상 위에 소중하게 놓여 있죠.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삶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제게는 그게 낡은 나무 상자였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강민호 팀장님처럼요. 그분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도움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 외롭고 부모님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삶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가 지켜주신 제 삶 소중하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이상 한지아의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